뺨 때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그 뺨을 맞았던 여자가 회의실 상석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그 계약서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현성그룹 28층 대회의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5천억짜리 계약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외국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고 있었고 현성그룹 임원 12명은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는 자기가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얼룩진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외국 손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어디가? 당장 꺼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손님 앞에 서더니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랍어를 내뱉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외국 손님의 손이 멎었어요. 재킷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는 담장이 높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현성그룹 회장 댁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철제 대문 하나가 웬만한 식당 가게 하나 크기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차 3대가 나란히 서 있는 주차장이 나왔어요. 그 너머로 2층 본체가 있었고 본체 뒤편으로는 별채와 정원이 이어졌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소나무들이 어찌나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던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어요. 이영숙이 처음 그 대문 앞에 섰던 날은 4월 초였습니다. 봄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어요. 영숙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손에 끌고 있었어요. 바퀴 하나가 망가져 있어서 끌 때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성북동 골목에 울릴 때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이 동네와 이 집과 이 대문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남편 현재호는 그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이상했어요. 앞서 걷지도 않고 나란히 걷지도 않았습니다. 딱 반 발짝 뒤쳐져서 걸었어요. 마치 이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볼까봐 겁내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반 발짝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정자 여사가 현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연두색 실크 블라우스에 옅은 베이지색 슬랙스, 손목에는 금팔찌,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반듯하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화장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공을 들인 얼굴이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흐릿하지 않았어요. 그 눈이 영숙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영숙의 낡은 운동화에서 멈췄어요. 현정자의 표정은 딱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듯한, 예상대로였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영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현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몸을 돌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영숙이 이 집에서 받은 첫 번째 인사였어요. 아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죠. 영숙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그락거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봄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숙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어요. 그것이 이영숙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영숙은 경북 안동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영숙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오래되어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운 뒤였어요.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영숙과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영숙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먹이기도 벅찼으니까요. 중학교 졸업장이 영숙의 마지막 졸업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영숙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17살부터였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반찬 준비, 무엇이든 했어요. 손이 틀 때도 있었고 발목이 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둔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30 즈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안동보다 서울에서 일자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에서도 영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종로의 한정식집, 마포의 고깃집, 강남의 작은 일식당, 여러 곳을 거쳤어요. 어느 곳에서나 영숙은 말이 적고 손이 빠른 직원이었습니다. 불평을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고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챙겼어요. 그런데 영숙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읽었어요. 식당 일이 끝나고 고시원 방에 들어오면 영숙은 언제나 책을 펼쳤습니다. 고시원 책상 위에는 언제나 책이 한 권 놓여 있었어요. 경영학 책이었을 때도 있었고 회계 관련 책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어 책이었을 때도 있었고 세계사 책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었거든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낮에 홀에서 서빙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업 이야기, 계약 이야기, 해외 거래처 이야기. 영숙은 그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귀에 꽂힌 말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밤에 방에서 그 말뜻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영숙의 공부였어요. 학교가 없는 공부였지만 꾸준했습니다. 현재호를 만난 것은 영숙이 35이던 해였어요. 마포의 작은 일식당에서였습니다. 재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러 왔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재호는 그날 이후로 혼자 그 식당을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에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재호의 눈빛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를 포장하거나 과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눈빛이었어요. 조금 서툴고 조금 어색한. 영숙은 번호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재호는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처음에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재호는 어머니 현정자에게 영숙의 존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결국 반년쯤 지나서 재호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학력이 낮은 사람을 싫어한다고. 영숙은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재호를 좋아했어요. 재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영숙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영숙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은 현정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되었어요. 재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정자의 마음속에 뭔가를 남겼어요. 용서할 수 없는 기억을.
현정자는 강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씁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현정자는 젊은 시절 가난했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 일도 하고 식모 일도 해보았어요. 그 시절이 현정자에게는 평생의 수치였습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고 그 시절을 아는 사람과는 연락도 끊었어요. 현성그룹 회장 현병철을 만난 것은 현정자가 22살이던 해였습니다. 현병철은 당시 사업을 막 일으키던 시절이었어요.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현정자는 남편의 사업이 커가는 것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회계장부를 직접 보기도 했고 중요한 거래처 아내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성그룹이 지금 자리에 오른 데는 현정자의 역할이 적지 않았어요. 그 경험이 현정자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현정자는 사람을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한번 아래에 있다고 분류된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영숙은 처음부터 아래였습니다. 중졸, 식당, 고시원, 현정자가 목숨을 걸고 지워온 과거의 단어들이었어요. 그 단어들이 며느리의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현정자는 그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더 가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걸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이 더 잔인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현정자가 딱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격조 있는 귀부인이었어요. 사교 모임에서는 품위가 있었고 말씨는 정중했으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집안에서 현정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영숙에게 첫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숙이 짐을 풀고 나서 주방에 들어갔을 때 현정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와드릴까요라고 하자 현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찬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릇들 다 꺼내서 닦아. 이미 깨끗한 그릇들이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꺼내서 닦았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동안 영숙의 일과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 서너 가지를 차렸어요. 시아버지 현병철은 소화가 좋지 않아서 식단을 따로 챙겨야 했고 시어머니 현정자는 나물을 너무 짜게 무치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것을 외웠어요. 누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느 찬장에 어떤 그릇이 있는지, 화장실 휴지는 어디 재고가 있는지 모두 다 외웠습니다.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영숙이 스스로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칭찬받은 적은 없었어요. 현정자는 영숙이 뭔가 잘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짧고 날카롭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 집 식구들은 이렇게 안 먹어. 다시 해. 영숙은 그 말들을 다 들었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했어요. 재호는 그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영숙에게 뭔가를 시킬 때 재호는 대개 다른 방에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처음에 영숙은 재호가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도 한마디쯤 해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재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그래도 영숙은 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현병철 어르신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현병철은 몸이 좋지 않았어요. 당뇨와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었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영숙을 좋아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영숙이 약을 챙겨다 드릴 때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두 마디가 이 집에서 영숙이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 어르신이 있는 한 영숙은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영숙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윤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어요. 영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현정자가 자고, 재호가 자고, 어르신이 자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영숙은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불을 너무 밝게 켜면 누군가 일어날까봐 냉장고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영숙의 손에는 언제나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랍어 문법책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책등이 떨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밑줄이 쳐 있었고 빈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영숙이 그 책을 처음 산 것은 20대 초반이었어요. 종로 헌책방에서였습니다. 단돈 500원에 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였습니다.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헌책방 구석에 쌓인 외국어 책들을 뒤적이다가 아랍어 문법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구불구불한 글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양이 어찌나 독특하던지 저절로 손이 갔습니다. 5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 재미가 있었어요. 영어나 일어처럼 익숙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였어요. 자음 하나가 문장 안에서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 복잡함이 오히려 퍼즐 같았어요. 영숙은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누이기 전에 한 페이지씩 넘겼어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외웠습니다. 자음 28개를 다 외우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기초 문장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 변형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아랍어 뉴스를 틀어놓고 귀로 들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간단한 문장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3년쯤 지나자 뉴스 정도는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5년쯤 지나자 아랍어로 된 계약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 이룬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밤마다 주방 불빛 아래서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붙이고 앉아서 한 페이지씩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로도 그 습관은 이어졌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집에 있다 보면 들을 일이 많았거든요. 현정자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임원들이 와서 보고하는 소리, 재호가 전화로 계약건을 논의하는 소리. 영숙은 그 모든 소리를 흘려듣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성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를 조금씩 이해해갔어요. 주력 사업이 뭔지, 최근에 어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해외 거래처와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아무도 영숙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게 되었어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밤이었습니다. 현정자가 주방에 나타났어요.
영숙이 내일 반찬 재료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정자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팔짱을 꼈어요. 연회 때 홀서빙 도와야 해.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회 업체가 오는 거 아니었나요? 현정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업체 사람들이 다 아는 얼굴들이야.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남한테 맡기면 되겠어? 당신이 있어야지.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건 영숙도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서빙 앞치마를 두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와보라고, 이 집 며느리가 어떤 출신인지 직접 눈으로 보라고. 그것이 현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무시하는 것보다 상황으로 무시하는 것이 더 오래 남거든요. 영숙은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정자는 팔짱을 풀고 일어섰어요. 그 발걸음이 나가는 방향으로 향하다가 잠깐 멎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검정 앞치마 있지?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입어.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현정자는 나가버렸어요. 영숙은 다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회날 저녁은 맑았어요. 성북동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현성그룹 대저택 앞마당에는 조명이 걸렸고 실내 연회장에는 둥근 테이블 16개가 놓였어요. 하얀 테이블보, 유리잔, 은빛 수저. 그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7시부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정자는 연회장 중앙에 서서 악수를 나누고 웃음을 건넸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처음 보는 사람은 아마 저 여자가 날 때부터 저랬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연회장 한쪽 귀퉁이에 있었어요. 검정 앞치마를 두르고 빈 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고 주방과 홀을 오갔습니다. 아무도 영숙을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영숙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숙은 가구나 마찬가지였어요. 움직이는 가구, 인테리어의 일부. 영숙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연회가 절정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높아지고 어딘가에서 현악 사중주가 연주되고 있었어요. 현정자가 테이블 하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여사, 한여사, 강여사. 현정자의 오랜 모임 친구들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모이면 의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집안 자랑. 한 여사가 자기 며느리가 프랑스 유학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정자의 눈이 연회장을 훑었습니다. 영숙이 보였어요. 테이블 사이를 걸어다니며 접시를 치우고 있는 검정 앞치마의 영숙. 현정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요. 현정자가 말을 꺼냈어요. 새 여자가 현정자를 봤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예요. 식당에서 일하던 게 어쩌다 우리 재호한테 붙어서. 새 여자의 눈이 일제히 영숙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서빙이나 시키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여사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여사만 현정자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접시를 집어드는 손이 잠깐 멎었습니다. 딱 한 박자.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영숙의 눈이 살짝 붉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정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자는 영숙의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테이블 사이에 좁은 통로였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현정자와 마주쳤어요. 현정자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 박자, 두 박자. 그러다가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현정자는 차갑게 내뱉었어요. 식당 일이나 하던 게 어디서 얼굴을 내밀어. 손님들 불편하시잖아. 뒤로 가.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따가웠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가 차올랐어요. 눈물 대신 차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그 순간 영숙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현정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숙은 그날 밤 11시에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이 뺨으로 갔어요. 이미 열기는 가셨는데 손가락 끝에 아직 그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성북동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영숙의 눈에 그 불빛이 담겼다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연애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현성그룹 본사 28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중동의 알마지드 왕국 국부펀드를 대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파드 빈 하말 라시드 회장과의 투자 계약 체결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규모는 5천억이었습니다. 현성그룹이 지난 2년 반 동안 공을 들여온 계약이었어요. 임원들이 중동을 1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온 자리였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현성그룹은 중동 자본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게 아쉬운 쪽은 솔직히 현성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통역사가 못 온다는 연락이었어요. 파드 회장은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창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계약 자리에서는 반드시 아랍어를 써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했어요. 통역사 없이는 계약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현성그룹은 아랍어 전문 통역사를 6달 전부터 섭외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통역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아침 6시부터 대체 통역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외교부에 연락했고 중동 관련 연구소에 전화했으며 대학교 아랍어학과에도 긴급 요청을 넣었어요. 그런데 왕실 계약 용어에 능통하면서 당장 투입 가능한 통역사를 찾는 것은 반나절 만에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현정자가 본사에 나타났어요. 임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현정자가 낮게 물었어요.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적합한 대체 통역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 사무국에 일정 연기를 요청했는데 파드 회장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현정자의 입술이 가늘어졌어요. 재호가 맞은편에 앉아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안 되나요?
파드 회장이 영어를 잘한다는데 전략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타진해 봤습니다. 파드 회장 측에서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아무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정자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계약 안 된다는 거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영숙은 본사에 와 있었습니다. 현정자가 전날 저녁에 말했어요. 내일 본사에 와서 5층 응접실 정리 좀 해. 손님 오는 날인데 깨끗이 해놔야지. 그래서 영숙은 아침 일찍 본사로 왔습니다. 5층 응접실을 청소하고 3층 회의실을 닦고 임원 복도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아무도 영숙에게 2층 8층 회의실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됐을 때 총무팀 직원이 급하게 복도를 뛰어가다가 영숙을 보고는 멈췄어요. 저기 28층 회의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물 세팅이며 뭐며 바닥 좀 한번 닦아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2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영숙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냐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디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러니 그날도 거기 있는 것이 당연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영숙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임원들이 모여서 긴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역사가 못 왔다는 것, 파드 회장이 아랍어를 고집한다는 것, 5천억 계약이 오늘 안으로 성사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 영숙의 손이 잠깐 멎었어요. 딱 한 박자. 그러고는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1시 50분. 파드 빈 하말 알마이너스 라시드가 현성그룹 본사 28층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등이 곧았어요. 전통 흰 의상 위에 진한 남색 수트 재킷을 걸쳤습니다. 옆에는 수행원 2명과 법률 자문 1명이 따라왔어요. 현정자와 재호,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파드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통역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아랍어로 수행원에게 뭔가를 물었어요. 수행원이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통역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으시는 겁니다. 재호가 표정을 관리하면서 답했어요. 통역사가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 아랍어로 전달했어요. 파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짧게 뭔가를 말했어요. 수행원이 통역했습니다. 저는 아랍어로 협상하지 않으면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호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파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행주를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그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일어선 것이었어요. 검정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 묻은 물기를 옷 옆에 슬쩍 닦으면서 영숙은 천천히 파드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호가 그 움직임을 봤어요. 야, 너 어디가? 현정자가 날카롭게 쏘았습니다. 영숙 씨, 당장 뒤로 가.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현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중요한 자리야, 나가. 영숙이 파드 회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고 고개를 숙이는 인사였습니다. 아랍 왕실의 예법이었어요. 파드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부드럽고 또렷한 아랍어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머물러 주십시오.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그 순간 굳었어요. 파드 회장이 멈췄습니다. 재킷을 든 손이 내려갔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정자가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흔들리는 게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가 뛰어왔어요. 창피하게 왜 이래? 나가라고. 임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파드 회장의 수행원들은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정자가 영숙의 팔을 당겼습니다. 식당 일이나 돕던 애가 무슨 통역이야. 당장 나가. 영숙이 현정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파드 회장을 바라보며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통역사 선생님이 오늘 사고를 당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파드 회장이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랍어로. 당신 어디서 배웠습니까? 영숙이 대답했어요. 혼자 배웠습니다. 파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눈빛이기도 했고 동시에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파드 회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어요. 현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파드 회장이 앉자마자 현정자가 재호의 팔을 잡았어요. 저 여자 저러면 안 돼. 당장 내보내. 재호가 영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파드 회장을 봤어요. 파드 회장은 이미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숙이 테이블 반대편에 섰습니다. 파드 회장과 현성그룹 임원들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 파드 회장이 아랍어로 말을 시작했어요. 영숙이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파드 회장님께서는 이번 계약에 앞서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임원들이 영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아직은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파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영숙이 통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기간 동안 현성그룹이 자국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동일 조건의 정보 공유 의무. 두 번째는 수익 분배 비율의 재산정. 법무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익 분배 비율이요? 파드 회장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짚었어요. 영숙이 그쪽을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조항을 읽는 영숙의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를 발견한 눈빛이었습니다. 파드 회장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이 조항은 왕국의 투자 원칙에 반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숙이 그것을 통역했어요. 그러고는 잠깐 멈췄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법무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조항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때 영숙이 말했어요. 파드 회장이 아닌 현성그룹 임원들을 향해서 이 조항의 문제점은 수익률 기준점 설정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는 현성그룹 국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왕국 투자 원칙에는 국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을 국제 채권 수익률 평균값으로 바꾸면 현성그룹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법무팀장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전략팀장도 바라봤어요. 재호도 바라봤습니다. 현정자만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었어요. 영숙이 파드 회장에게 그 내용을 아랍어로 전달했습니다. 파드 회장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수행원과 짧게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 2시간이었어요. 영숙은 그 2시간 동안 통역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드 회장이 짚는 조항마다 영숙이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될 부분을 파드 회장이 말하기 전에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면 파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영숙이 현성그룹 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기였어요. 임원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이었어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아가는 표정이었습니다. 파드 회장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영숙을 가끔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드 회장은 임원들이 아니라 영숙을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확인할 때도 임원들이 아니라 영숙에게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드 회장의 협상 상대는 사실상 영숙이 되어 있었어요. 현정자는 자리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현정자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후 4시 계약서 수정 사항이 정리됐습니다. 파드 회장이 먼저 서명했어요.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호에게 서명을 권했습니다. 재호가 손을 뻗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5천억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드 회장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영숙에게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영숙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파드 회장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나직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파드 회장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현정자와 재호와 영숙이 남았어요. 잠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파드 회장이 영숙에게 아랍어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정만 교수의 딸이 맞지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파드 회장의 눈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눈빛이었어요. 파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 교수님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아이가 기억납니다. 그때 12살이었죠. 영숙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파드 회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아랍어로. 저도 그렇습니다. 파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 것이었어요. 이정만.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회의실 안에 없었습니다. 영숙 말고는. 이정만은 영숙의 아버지였어요. 중동 아랍어권 국가에서 한국인 최초로 왕실 외교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외교부 산하 연구소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마이너스 마지드 왕국의 왕자들과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와 동아시아 외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어요. 아랍어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했고 언어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중동을 오갔어요. 방학이면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이 드나드는 그 자리에서 영숙은 아랍어를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 그날 들은 아랍어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일일이 설명해 줬어요.
그것이 영숙의 알아버 시작이었습니다. 파드 회장은 그 시절 아버지의 제자였어요. 왕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3살이었고 국제 경제 과목을 들었어요. 파드 왕자는 이정만 교수의 강의를 좋아했습니다. 교수는 딱딱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어냈거든요. 파드 왕자는 그 수업이 끝나면 영숙을 봤어요. 교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조그만 아이를. 그 기억이 30년이 지나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아버지 이정만은 영숙이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중동에서였어요. 그 죽음이 영숙에게 남긴 것은 상실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루려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영숙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들을 잃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라버가 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고시원에서 살면서도, 이 집에 시집와서 검정 앞치마를 두르고 살면서도 매일 밤 그 책을 펼쳤어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언어를 혼자 이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놓지 않음이 이날 회의실에서 5천억짜리 계약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파드 회장 일행이 나가고 임원들이 정리를 시작할 때였어요. 현정자가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현정자는 평생 이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현정자가 영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고생했어. 잘했네. 영숙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어 현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정자의 눈 속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그것은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통제하려는 손이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잡아두려는. 영숙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현정자의 손이 내려갔어요. 영숙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드 회장 수행원이 나가면서 영숙에게 건넨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2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영숙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파드 회장님이 오늘 계약과 별개로 추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재호가 봉투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법무팀장이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재호가 물었어요. 뭐야?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파드 회장이 현성그룹과의 장기 투자 파트너십 조건으로 공식 협상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누구를? 법무팀장이 대답했어요. 이영숙 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호가 영숙을 봤어요. 임원들이 테이블 위 문서를 돌려봤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차분하게 낮게. 파드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2가지입니다. 이 회사 내에서 제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것. 현정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영숙이 현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파드 회장님은 현성그룹의 사람을 보고 5천억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확인한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사 안에서 아무 힘이 없다면 이 계약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재호가 물었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영숙이 2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를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 그리고 이 집 경영 관련 핵심 결정에서 제 동의를 거치는 것.
현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뭐? 영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파드 회장님은 오늘 계약 이후로 현성그룹에 추가 3천억을 더 투입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5천억에 3천억, 총 8천억이었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현정자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협박을 하는 거야? 영숙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법무팀장이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전략팀장이 낮게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재호는 어머니를 봤어요. 현정자는 테이블 끝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희게 됐어요. 50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현정자가 왕이었던 50년. 그 50년이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검정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닦던 이 여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현정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호야. 재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 계약 없어도 현성그룹은 안 망해. 재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작년에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올해 안으로 유동성 확보가 안 되면 계열사 두 곳은 힘들다고. 현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어요. 파드 회장이 추가 3천억 더 넣는다는 건. 어머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현정자가 재호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가 영숙을 봤어요. 영숙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도, 그 표정도, 그 자세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이 현정자에게는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현정자가 천천히 의자를 당겼습니다. 앉았어요. 그 동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는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현정자가 법무팀장을 봤어요. 문서 다시 읽어봐. 법무팀장이 다시 읽었습니다. 재호가 영숙을 봤어요. 파드 회장이 직접 이 요청을 한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 계약 서명 직전에 수행원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은 것을 보시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재호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었습니다. 표정이 여러 번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정자가 말했어요. 낮고 천천히. 이 집에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어. 영숙이 대답했어요. 압니다.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쉬운 일이 아닌 건 압니다. 그래도 드려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현정자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정자가 다시 영숙을 봤어요. 조건이 그게 다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현정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법무팀장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전략팀장도 시선을 돌렸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정자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현정자가 말했어요. 알았어.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안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이름이 현성그룹 공동대표이사 명단에 올라갔어요. 이사회는 처음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드 회장 측의 추가 투자 계약서 조건을 법무팀장이 설명하자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표결이 열렸습니다. 찬성이 더 많았어요. 영숙은 그날 이사회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양파를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양팔을 다듬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작이라는 것을. 현정자는 달라졌습니다. 하룻밤에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아침 식탁에서 영숙을 먼저 보면 눈을 피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뭔가를 지시할 때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로 바뀌었어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정자가 주방에 들어왔어요.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자가 옆에 섰어요.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내가 연애 때 그랬던 건 잘못됐어. 영숙이 손을 멈췄습니다. 현정자를 바라봤어요. 현정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남들이 보는 데서 망신을 당했던.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을 나갔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과인지 아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재호가 영숙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그로부터 2개월 뒤였어요. 둘이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재호가 말을 꺼냈어요. 그날 연애 때, 그리고 회의실에서도. 영숙이 재호를 봤습니다. 미안했어. 짧은 말이었어요. 재호는 그 이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재호라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어머니 그늘 아래서 자란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 영숙이 잠깐 재호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폭발도 없었고 화해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말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완전히 용서가 아니라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도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겨울이었어요. 시아버지 현병철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가셨어요. 영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을 가지러 갔다가 발견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은 사흘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어요. 영숙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뒷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영숙에게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숙은 힘들지 않았어요. 슬펐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을 가장 오래 곁에서 모신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약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고 드시기 좋은 음식을 매일 준비했으며 가끔 힘드실 때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밤 아무도 없는 빈소에 영숙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하얗게 빛났어요. 영숙이 어르신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세요. 그게 영숙이 한 말의 전부였어요. 봄이 됐어요. 파드 회장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개인 방문이었습니다. 파드 회장은 현성그룹 본사가 아닌 영숙이 혼자 있을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찾아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파드 회장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영숙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따님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교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파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처음으로 놀랐을 때는 따님이라는 걸 알아봤을 때가 아니었어요.
영숙이 파드 회장을 봤습니다. 계약서에서 그 조항을 바로 잡아냈을 때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랍어를 잘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계약 구조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양쪽이 어디서 손해를 볼 수 있는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었거든요. 영숙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들 사업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 이야기도요. 그때마다 뜻을 찾아봤어요. 오래 하다 보니 조금은 알게 됐죠. 파드 회장이 잠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왜 따님을 그렇게 자주 데리고 다니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잠깐 움직였어요. 파드 회장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중동에서의 기억을,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그 시간이 영숙에게는 오래간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 그냥 있어도 되는 시간. 공동 대표이사가 된 지 5달이 지났어요. 영숙이 처음으로 현성그룹 내부에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 중에 학력을 이유로 누락된 승진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영업팀의 한 직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15년이 됐는데 고졸이라는 이유로 매번 승진해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년 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임원 라인이 되려면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 건을 꺼냈어요. 이사회에서 처음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실적이 있는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막는 건 회사 손해입니다. 그 말 하나였습니다. 결국 통과됐어요. 그 직원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영숙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뭔가를 말하려다가 눈이 붉어져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영숙은 아침에 주방에 내려갔습니다. 언제나처럼 아침을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현정자가 이미 주방에 있었어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서자 현정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할게. 영숙이 멈췄습니다. 현정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앉아 있어. 영숙은 잠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숙은 밥상이 차려지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것이 영숙이 그 집에서 처음으로 기다린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하다는 걸 영숙은 알았어요. 검정 앞치마가 뒤란 못에 걸린 채로 그날 아침 내내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었어요. 영숙은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국화꽃 한 단을 사들고 올라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놓인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직 여기 있어. 그게 다였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 아직 걷고 있다는 것, 아직 아버지가 좋아했던 언어를 쥐고 있다는 것. 영숙은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영숙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드 회장이 2번째 방문해서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숙에게는 오래 남았어요. 교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실력은 조용한 데서 쌓인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 진짜라고.
영숙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드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 말이 맞더군요. 영숙이 눈을 떴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파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두 사람이 그날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검정 앞치마가 아직도 뒤란 못에 걸려 있었어요. 영숙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게 눈에 띌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흘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지나쳤어요. 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앞치마를 두르고 뺨을 맞던 그 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그것을 잊으면 안 됐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지거든요. 영숙은 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앞치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해 늦여름 현성그룹이 중동현지법인 설립을 발표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기사에는 영숙의 이름이 나왔어요. 공동대표이사 이영숙, 현성그룹 최초의 중동현지법인 설립의 실무주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영숙은 짧게 응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배우셨나요? 영숙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밤에 책 읽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학교 없이 독학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소감보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기자가 웃었어요. 영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영숙은 본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 혼자였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영숙이 비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렸고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고개가 똑바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뺨을 맞고도 짓밟히고도 그래도 놓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28층이었습니다. 영숙이 걸어나갔어요. 복도가 밝았습니다. 현성그룹 중동 현지법인 설립 발표가 난 지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사회에 새로운 얼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성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현성건설의 최대 주주였던 박대준이라는 인물이었어요. 60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건설 쪽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말이 많고 목소리가 컸으며 자신이 이 계통에서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대화 속에 자주 끼워 넣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박대준은 영숙이 공동대표이사가 된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의 때마다 영숙이 무언가를 말하면 박대준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적는 척하며 시선을 내리깔거나 옆 사람에게 낮게 뭔가를 속삭이거나 영숙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을 꺼냈어요. 반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죠. 영숙은 그것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어요. 사건이 터진 것은 현성그룹 하반기 경영전략 발표 자리에서였습니다. 임원들과 이사회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외부 투자자, 대표단 몇 명도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숙이 중동법인 설립 이후 1년간의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자료 화면 앞에 서서 짧고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현성그룹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파드 회장 측
국부펀드의 투자 방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3년 안에 현성그룹이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임원들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외부 투자자 대표단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박대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숙이 멈추고 그쪽을 봤어요. 박대준이 말했습니다. 잠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영숙이 기다렸어요. 박대준이 자료 화면의 특정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중동 인프라 시장 점유율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영숙이 대답했어요. 알마이너스 마지드 왕국 국부펀드의 최근 3년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과 인근 세계국 인프라 발주 공고 추이를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박대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 누가 했어요? 영숙이 잠깐 봤어요. 제가 했습니다. 박대준이 말했어요. 혼자요? 예. 박대준이 잠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었어요.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성그룹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건 압니다. 파드 회장과의 관계도 소중한 건 알아요. 그런데 박대준이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중동 사업이라는 게 언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 경영, 금융 구조, 계약법 이런 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사회가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부 투자자 대표단이 영숙을 봤습니다. 임원들이 시선을 내렸어요. 박대준은 말을 마치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신이 할 말을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중졸이 여기 있어도 되냐는 것이었어요. 영숙은 자료 화면을 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었어요. 그러고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안에서 서류 3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대준 앞으로 밀었어요. 보시겠습니까? 박대준이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이었습니다. 현성그룹이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중동 계약 협상 내역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각 협상에서 오간 핵심 조항과 최종 합의 조건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현성그룹이 이번 계약에서 회피한 독소 조항 목록이었어요. 각 조항마다 만약 그대로 체결됐을 경우 발생할 손실 추정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이었어요. 파드 회장 법무팀이 영숙에게 공식 발송한 서한이었습니다. 아랍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서한이었어요. 내용은 영숙의 계약 조율 능력에 대한 공식 평가였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영숙 대표의 계약 이해도와 협상 역량은 왕국 법무팀이 지금까지 협력한 한국 측 파트너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박대준의 손이 세 번째 장에서 멈췄어요. 오래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자격이 무엇인지는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격을 어떻게 쌓아왔는지도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혼자 배웠고 오래 들었고 틀린 것은 다시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는 잠깐 멈췄어요. 박대준을 바라봤습니다. 더 확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대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자세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외부 투자자 대표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료 화면을 켰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였어요. 법무팀장이 영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걸으면서 낮게 말했어요. 그 서류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영숙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그분이 이사회에 들어오셨을 때요. 법무팀장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다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대주는 그 뒤로 회의 때 영숙의 발언이 끝나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더 뭔가를 속삭이는 일도 없어졌어요. 영숙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그날 회의실에서 이미 다 했거든요. 서류 3장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숙은 늘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쌓인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쌓인 것은 누군가 흔들려고 할 때 비로소 그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뺨을 맞고도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마다 책 한 권을 혼자 펼쳤던 그 시간이었나요? 이 이야기는 화려한 역전이 아니었어요. 오래 쌓은 것이 꼭 필요한 순간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소리 없이 쌓은 것은 소리 없이 빛나는 법이거든요. 영숙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분들의 밤이 외롭지 않도록, 그분들의 낮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